사실 현대사회가 집중력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렵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ADHD를 진단을 안 받았겠죠. 그래서 이 ADHD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사회의 어떤 요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약간 피해를 보는 걸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ADHD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거를 꼬마 남자아이가 막 뛰면서 말도 많고 개구지고 뭔가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죠. 실제로 이제 ADHD라고 하는 것은 12세 미만에서 어떤 나타나는 충동성과 주의 조절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은 하거든요. 실제로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인은 좀 소화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보이는 모습이 좀 다르죠. 어렸을 때는 과활동 증상, 뭔가 계속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 거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데 성인기는 활동이 많다기보다 집중을 못한다거나 실수가 잦다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남녀 비율 같은 경우도 성인기가 되면 어렸을 때처럼 남자가 훨씬 많은 것이 아니라 비율이 많이 비슷해지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학업의 문제가 주됐다고 하면 성인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계 문제라든지 직업상의 문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소화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ADHD 증상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좋아진 것 같아서 약간 끊었거나 치료를 안 받았다가 성인기에 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기억력 저하 때문에, 집중력 저하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대학교를 가서 조별 과제를 할 때 아니면 취업을 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업무를 할 때 아니면 결혼을 해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게 ADHD 증상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주의 집중력과 상관없이 다른 문제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내가 자꾸 사람들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싸운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 알코올, 담배 같은 데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같은 거, 도박 같은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 갖고요. 이런 다양한 경우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ADHD 경과에 대해서는 일반론은 어렸을 때의 증상이 성인기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론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주로 과활동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성인기에는 주의력 결핍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주의력 결핍이 우세한 형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진단이 덜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면밀히 관찰했을 때 이게 ADHD의 증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에 새로 나타나는 ADHD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구조화된 환경이죠. 아침에 학교 가고 그냥 하라는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러면 사실은 지능이 높거나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대학생 때부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내 스스로 과제도 챙겨야 되고 뭔가 레포트도 내 스스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혹은 취업을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뇌 발달은 사실 청소년기에도 일어나거든요. 특히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은 청소년기에도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군에서는 청소년기에 그게 뇌 발달이 활발하지 않아서 성인기에 이제 ADHD 증상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기에 새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이는 ADHD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만 검색하셔도 사실은 척도가 많죠. 가장 유명한 것은 성인용 ADHD 자가 보고 척도라고 ASRS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골치 아픈 일을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리고 오래 앉아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6가지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내가 꽤 많이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의심해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자가 보고 척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ADHD 진단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땐 사실은 이건 임상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가 보고 척도도 아니고 전산화된 어떤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ADHD 진단 기준에 기능의 저하가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직업적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면 어떤 전문가의 면담, 평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아까 자가보고 척도에서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전문가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리정돈이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치죠. 내가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뭔가 내가 물건을 마음대로 놓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또 ADHD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깜빡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전반적인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약간 우울해진다거나 관계를 피한다거나 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이나 담배 같은 데 의존하게 된다거나 이런 2차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겪기도 합니다. 몇 세까지 지속이 된다, 사실 이런 연구는 사실 정확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어떤 치료나 도움을 받으면서 조절을 하는 개념,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적인 병과를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치매하고 좀 헷갈릴 가능성이 그렇죠. 20살, 30살 되신 분께서 내가 치매가 아니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기전에 어떻게 이면에는 사실 ADHD의 어떤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이게 사실 이런 증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뭐 직업적, 관계적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원인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환경과 유전적인 요인,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모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ADHD일 땐 그 자녀가 ADHD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쌍둥이라고 하면 비슷한 성향을 갖기 쉽겠죠. 또 환경적으로는 어렸을 때 뭐 임신 중에 흡연이라든지 알코올, 그리고 어렸을 때 뭐 학대 경험 같은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 있을 때는 ADHD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 이런 기전도 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이라고 말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행동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과활동이 있는 거고요. 생각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욱하는 게 있는 거겠죠. 사실 제가 그분들을 진짜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봐야지 제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에너지가 많고 관심사도 많아서 박학다식한 분도 많습니다. 또 워낙에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확 업무 추진력이 빠르겠죠. 사실 그 성향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강점도 엄청 많은 성향입니다. ADHD가 뭐 좋고 나쁘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이 특성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요. 이걸 무조건 나쁘고 잘못되고 이렇게 보는 것보단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특성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사실은 뭐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치료는 약물 치료를 많이 권합니다. 연구를 했을 때 약물 치료의 반응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정신과의 어떤 다른 약물 치료보다 반응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사실 약을 썼을 때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 머리에 안개가 걷힌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물 치료를 첫 번째로 고려하고요. 비약물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ADHD가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드리는 교육적인 게 있고, 코칭이라든지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나의 부족한 집중력에 대한 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떤 행동 기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제가 ADHD 할 때 이제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DHD는 사회적인 질환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현대 사회가 집중력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렵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ADHD를 진단을 안 받았겠죠. 그래서
이 ADHD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사회의 어떤 요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약간 피해를 보는 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본인 자신을 너무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은 벗어났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대 사회에서 분명히 불편한 점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클 때는 꼭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